이게 이제 트럼프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죽이겠다라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맡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방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요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태양광 같이 갈 거고요. 원자력 같이 갈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그 미국 ES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메가팩을 강조하면서도 여기 오른쪽에 나온 대로 원전 없애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력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같이 써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ESS도 분명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GIN, 사실 저는 아침에 오늘 출근하면서 들으면서 왔어요. 그게 이제 좋은 점이 하나가 영어로 다 현지어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게 번역이 돼서 저한테 이제 들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니면 정말 너무 바쁜 날에는 그냥 아래 요약본도 나와 있어서 그거 이제 보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소식이 국내에도 빠르게 이제 한글화 돼서 다 기사로 전해지고 우리도 뭐 CNBC 들어가서 다 기사 볼 수 있지만 이제 펀드스트레스에서 보는 그 내용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전략적인 부분도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탐리의 토크 콘서트 녹화본도 이미 업로드가 다 돼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밖에 비가 조금씩 오던데요. 가을비. 잘 피해왔습니다. 비 사이로 막 가시는군요. 예, 날씬하시니까. 비 사이로 막 가, 이거 진짜. 너무 그, 오랜만이다. 오는 비 다 맞아. 네. 또 뭐 있죠? 뭐 되게 네, 뭐 많이 비방용이 몇 있는데. 개 있죠. 예. 네. 뭐 비방용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뭐. 편하게 유튜브 하는 거니까. 자, 오늘 비 사이로 막 가, 오는 비 다 맞아보다 더 중요한 하루에 하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네, 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죠.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네. 어떤 소문에 사고 어떤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간밤에 JP모건에서 9월 FOMC를 앞두고 오히려 9월 FOMC에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 주식을 팔 때가 아닌가라는 글쎄요, 제 생각과는 조금 반대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하지만 단서가 있죠. 만약에 9월 FOMC가 보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미 9월 FOMC에서의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약 한 9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인하가 일시적인, 즉 한시적인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의 메시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것에 아직은 뉴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9월 FOMC에서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정말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되게 띄엄띄엄 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건 시장의 악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일회성일까 아니면 연속해서 할 것인가.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뭐 9월달, 12월달 이렇게 두 차례 보는 것 같고 9월과 12월. 네, 금융시장에서는 뭐 연속해서 세 차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연속적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향방이 좀 달려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속이라는 말은 중간에 건너뛰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럼 10월과 12월 하는 것도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9월달 FOMC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회계연도가 미국은 9월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향후 3년치 그러니까 전망치가 꽤 롱텀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띄엄띄엄 하는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파월 의장의 멘트가 계속해서 할 의지가 있다 네. 아니면 잠시 상황을 보고 이번에는 일단 보험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띄엄띄엄 할 거다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좀 더 방점을 갖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의 걱정 어린 걱정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 연말쯤에 이제 50bp 처음에 인하했을 때는 50이 시작이고 그다음부터 사실 쭉쭉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상반기에. 근데 그것을 이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아서였잖아요. 더 그렇죠. 많이 꺾이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꺾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물가지표는 일단 컨센서스상은 지난번보다 조금 높게 잡혀 네. 있는데
근데 봐야죠. 왜냐면 엽기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연말 연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3, 4개월 뒤에는 다시 한번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경제를 알자님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정시 매수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죠. 네. 예, 밀릴 때 사는 밀사. 네. 예, 밀사 여러분. 밀림에는 사자가 참 많죠. 네. 그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분 처음에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모셨을 때 난리가 났어요. 컨빅션 콜. 그가 왔다. 맞다. 그러면서 막 영상 조회수도 난리가 나고 댓글도 그쵸.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자주 모시겠다고 공언을 드렸기 때문에 또 모셨습니다.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혹시 그때 영상 댓글 보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이전에 한창 네, 아주 아픈 그래서 기업들. 댓글은 잘 안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봤어요. 아, 예, 예. 드디어 감사합니다. 돌아왔다. 아, 네네. 너무 반갑다. 네. 이런 댓글들이 네네. 너무 많았고 사실 그 이후로 2차 전지 국내에서 되게 네네. 이슈가 많이 되는 내용들도 그쵸, 많았고 뭐, 주가도 꽤 맞죠. 많이 올라왔고 네네. 해서 엄청 바쁘신데도 이제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불러 제꼈습니다. 예. 자주 나오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배터리가 충전됐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아. 네, 충전 완료. 3년 동안 충전 열심히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 주가도 물론 아주 최근만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뭐 악재가 나오도 크게 반응을 안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그 얘기들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올해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났고 또 이제 김현수가 돌아왔다. 이것도 이제 아주 큰 이스펙. 네. 시그널. 이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속 막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근데 지금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올 여름, 초여름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전통 에너지 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써야 되니까 뭐 이런 관점일까요? 그렇죠. 막 진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죽이겠다라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맡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ESS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근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 ESS 시장 내에서 지금 탑 2라고 할 만한 게 테슬라 에너지 부문하고 그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플루언스 에너지 주가를 보면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 주가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네. 그 트럼프가 취임한 게 1월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뭐 3월, 4월 주가를 보면 이게 4달러 미만까지 내려갔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10달러까지 왔다가 다시 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려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괜찮은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우려 대비해서 좋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OBB 법안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기반의 이 전력 수요 증가라고 하는 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이게 원전 하나로 다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화석 에너지만으로 다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특히나 결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요 납기. 이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전력 발생까지 요 납기가 짧다라는 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게 ESS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주가들이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 네네. 그럼 그 선방세가 예상보다 그리고 예상치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서 뭐 저희 배터리 섹터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일단 배터리 섹터의 큰 전방 수요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고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ESS인데 이쪽이 완전히 어그러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이쪽을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재생에너지와 ESS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에 맡겼을 때도
나름의 자생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면 네. 이 부분인데요. 그 이제 에너지 원별로 요 두 번째 열을 봐주시면 컨스트럭션 피리어드가 있죠. 그러니까 건설 기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요 태양광이 한 1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나머지 이 화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년에서 8년 혹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한쪽이 더 좋다, 무조건 태양광으로 간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논리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전력 수요가 워낙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했던 것도 지금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제 전력 수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샘 올트만도 최근에 언급을 했던 게 지금 1기가와트 전력 구하기 정말 어렵다. 단기간 내에 요거 빠르게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의 데이터 센터가 담당하는 게 지금 10%가 한 5년 내에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없던 큰 수요가 10%짜리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온 대로 건설 기간이 짧은 이게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지금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 1위가 중국의 썬런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썬런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게 태양광 설치할 때 ESS 결합 비율이 70%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큰 논리는 그거죠. 전력 수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하나, 태양광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어차피 같이 갑니다. 이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수만으로 갈 수가 없고요. 이수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태양광 수요 증가에 따른 ESS 수요 증가 자체는 시장 논리를 생각해봐도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ESS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한 70% 정도가 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세 부과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까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실제 저희가 앞서서 뭐 10%라는 전력이 더 필요하는 그 비중에 대한 산업이 늘어났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렇게 지금 건설 기간 적어도 1년 이상을 다 소요하는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지금 없어서 전력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거야 뭐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건설이 진행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전력 수요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샘 올트만이나 마크 주커버가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을 텐데 네. 이거를 감당할 전력 수요, 전력 공급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자기들이 직접 전력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온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근방에 혹은 같은 공장 내에 전력 공급원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감당을 해야 될 만큼 향후에 본인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생각해봤을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4년이니까 그나마 짧으니 이런 식의 온사이트 전력 공급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원자력 혹은 SMR 요걸 활용한 전력 공급도 같이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천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양 방향이 같이 네.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ESS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태양광 그렇죠. 전방 수요,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를 지난번부터 쭉 들으면서 네. 전력 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미 네. 많죠. 네, 그러다 보면 이미 결국에는 공통분모인 전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니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슴 한편에는 또 하나 의구심은 이게 전력이라는 게 물론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가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공공재스럽게 국가가 담당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걸 계속 들어보면 이제는 민영이 즉 회사가 이걸 담당하기 시작하기 되는 본인이 것인데 필요하니까. 그렇죠. 공공재에서 민영화되면서 가격이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이게 마냥 매출이 늘어나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사회 후생적으로는 또 약간의 어폐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력 산업은 아까 뭐 말씀 주신데 약간 옆으로 샜지만 이게 공공재에서 또 다른 사적인 재화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마냥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력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변화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종의 그 화폐 시장과 비슷한 흐름인데 중앙 집중형에서 탈집중화 되어 가는 것이 전력 시장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산형 발전원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것이 전기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ESS로 활용하게 해준다라는 거. 지금 유럽에서 움직이는 내년부터 ESS? 활용하겠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오너를 전력 시장의 프로바이더로 참여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70kWh 정도 되는데 밤 시간대나 네. 혹은 태양광 잘 안 돌아갈 때 밤 시간대 전력 부족하면 네. 당신이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ESS 전력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면 낮 시간대 내가 전력을 좀 쌀 때 충전해놨다가 밤 시간대 전력을 내 전기차에 있는 전력을 좀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전력 시장의 탈중앙화의 아주 하나의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 전력 공급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열리는 시장들이 있을 텐데 전기차나 요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공장을 좀 크게 갖고 있는 오. 지인들이 그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 쫙 깔아가지고 네. 그걸로 ESS 저장해서 그걸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대요. 역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어쨌든 PF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재테크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신 거로는 또 개인도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서면 그거는 우리가 마치 뭔가 금 모으고 이런 것처럼 전력 모아가지고 파는 재테크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이 진짜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속도는 각국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그냥 정책 지원이 없을 때 시장 논리를 생각해 보면 네.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채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요건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주제하고 조금 다르지만 네.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전기차도 중요해서 전기차 얘기를 잠깐 하면 전기차의 TCO 관점에서 매력도도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네.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아직은 초기 구매 가격이 좀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움직이는 ESS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기차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소유 비용을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제언이 요즘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조금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제언도 있었어요. 두 가지 타입인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보조금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싸게 구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나중에 재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이번 달 말에 폐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게 될까요? 다행히 풀린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죠.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건 막 그 아니었다. 전에 YOY로 막 30-40% 증가하고 뭐 전월 대비해서 40-50%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네. 7월, 8월 모두 YOY MOM 한 10%대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8월까지 누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한 4% 정도 성장일 정도로 뭐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서 애초에 보조금 폐지 이후에 타격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타격은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게 몇 개 분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성장이 좀 미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독일이 2023년 말에 전기차 보조금 갑자기 폐지되고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YOY로 마이너스 30%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타격은 받진 않을 것이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그걸 대비하는 과정에서 선주문이 이미 2분기에 피크를 쳐서 3분기에 좀 빠지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죠. 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거다.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는 4분기엔 당연히 좀 빠질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타격이
지금 3분기 애초에 막 그렇게 끌어다가 수요가 막 이제 몰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분기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배터리 쪽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2분기에 그 전기차 배터리 물량 출하에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3분기에 좀 빠지고 4분기 때부터는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전기차가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국가별로 좀 네. 편차가 큰데 그 북유럽은 진짜 그래요. 북유럽은 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로스가 좀 더 네. 이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의 전체 전기차 시장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영국, 독일, 프랑스인데 이쪽은 침투율이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되게 높네요. 합니다. 예,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 아직 10%가 안 되니까 거기보단 높긴 합니다만 아직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쪽은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 전기차는 잘 팔려요. 그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폐지가 됐는데 뭐 일부 국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폐지가 됐는데 그 올해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전기차 판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는 동인이 발생하고 있고 요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규제 효과가 작동을 하면서 전기차 쪽은 그래도 20%씩의 YOY 그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그 낙수 효과를 좀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점유율이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중국이 다 그렇죠.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한 4년 사이에 우리가 한 70%에서 지금 한 35%로 빠졌고, 반으로 줄었죠. 중국이 합산해서 한 60%로 올라왔고요. CATL이 혼자서 유럽의 한 절반 정도 가져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럽 시장의 CATL이 이제 절반 정도의 네. 마켓 셰어를 올리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배터리 기업들 이제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엄청 좋아져서가 아니라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우리가 점유율이 지금 70에서 35까지 왔는데 30%대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연말 연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유럽이 이제 역내 조달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지난 3월에 유럽이 자동차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핵심은 이제 역내에서 배터리 조달할 때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 혹은 어떤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연말 연초에 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유럽에서 다 현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회를 잡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CATL도 올해 연말부터 중국에서 유럽에서 공장을 돌리긴 해요. 헝가리에서. 규모가 꽤 큰데 지금 중국이 올해 초부터 얘기를 한 게 중국 배터리 기술 수출 통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광물 프로세싱하는 그 부분을 통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배터리는 제조 원가에서 절반 정도가 광물이고 변동비 비즈니스인데 그거의 대부분을 광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제 가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가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중국이 유럽 본토에서 공장을 돌릴 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연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30%대는 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서 점유율을 다시 올리긴 어렵고 점유율 30%대는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 그 정도 방어하고 네. 미국 쪽에서 우리가 항상 최근에 키워드 찾는 게 이제 ESS 얘기를 되게 네네. 많이 했는데 네네. 사실 ESS도 유럽은 뭐 이미 굉장히 많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더 이상의 파이 확대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서 길을 찾는데 최근에는 미국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ESS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좀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네, 그렇죠. 침투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시장이 우려했던 바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ESS라고 하는 건 정책 보조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점점 약화되는 거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전방 수요 성장률도 좀 더디게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ESS 기업들이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기업이 향후 한 5년간 연평균 북미 시장 30% 성장을 본단 말이에요. 연평균. 근데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책 지원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건 트럼프 당선되면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했었던 굉장히 가파른 성장률을 좀 낮춰서 봐야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그 우려가 좀 과도했었기 때문에 다시
요게 좀 기울기가 정상화되는 기대치의 기울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를 소화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바닥은 쳤다예요. 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지만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의 회복은 가능한 겁니까?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이전까지의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의 기준점을 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대장주인 예. 양극재 기업들의 과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멀티플이 2030년 예상 실적 기준 그리고 네. 그 예상 실적 기준이라 하면 2030년 되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80%가 된다라는 기준 하에서의 예상 실적에 PER 40배를 주면 그 정도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버블이 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과거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20만 원 넘었던 음.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 뭐 그때는 향수가 정말 있으니까.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때 뭐 몇 년을 땡겨왔네, 뭐 언제까지 이익을 지금 뭐 반영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몇 년을 땡겼던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거 예측했었던 정말 그렇게 높았던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실적들이 맞춰가고는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가 그쵸. 못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 그러니까 뭐 딱 뭐 상징적인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니까요. 그쵸. 그 세 개 기업 상장사 세 개가 합산을 하면 그때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넘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60조가 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던 기업인데 이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에 기대를 했던 게 2030년이 되면 이제 뭐 구체적인 실적 그 자체보다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로 다 얘기를 하는 게 탄다고 전기차를 다 탄다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다들 이제 터무니없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2030년 되면 신차 판매량 중에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만으로 67%될 거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목표를 찍어서 달리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한 프레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나름 또 뭐 기회를 활용했으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그거 대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 지금 가장 공격적인 시장 조사 기관도 2030년 기준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35% 넘어서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실적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좀 낮춰서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는 그렇게 제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새로운 정말 큰 시장이 열렸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 것만 보다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요걸 주목해서 이제 트레이딩 밴드가 생겼다라는 네. 것이 결론인 것이지 요게 전기차보다 엄청 커서 기회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배터리 매출 비중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그 ESS 매출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뭐 훨씬 더 크죠. 전체 시장의 파이를 봐도 그렇고 해서 그 ESS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의 하나의 큰 시장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즘 되게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 얘기. 저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이지만 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즉각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링크돼 있는 것도 되는 것 같고 되게 뜨거운 감자예요 사회적으로. 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 현대차나 LG 에너솔루션은 뭐 약간 현대차는 하락폭이 있었지만 별로 안 그렇게 따라갔죠. 컸나 하기 정도로 그냥 영향은 왜 별로 무다무다 안 했거든요.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가 근데 측면에서는? 악재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악재고 뭐 이걸 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인 네.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요 이벤트, 요 사안 자체를 예상했느냐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적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가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공장 설립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는데 내년과 혹은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랑 LG엔솔이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요 공장이 연간 한 30만 대 전기차 30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내년 실적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 이슈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금 전방 수요 안 좋고 미국은 그린 백래시로 가고 그러면서 연비 규제 완화하고 그러면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강조하는 기조.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과거로 후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요 하이브리드 기조로 간다. 요게 지금 현대차의 스탠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요 해당 공장의 가동 시기는 좀 상당히 딜레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엔솔 입장에서는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내년 실적에 요 해당 공장 실적이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매출 성장이 내년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의원이 네, 너무 네.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컨센서스와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요? 네, 네. 전사 매출 기준 성장이 지금 컨센서스가 LG엔솔 컨센서스 매출 성장이 전사 기준으로 19%고 제가 전기차 배터리 매출 성장은 없고 ESS 좀 올라가서 전사 매출 성장 10% 정도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10%와 19%의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절대값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29조냐 27조냐 이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익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애초에 다들 너무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부진이 이미 추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요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공장이 빠르게 내년에 실적에 기여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추정치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어서 요 이슈는 사실 지금 막 구금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막 기회로 삼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LG엔솔이 이 투자 기회가 생겼다라고 봤던 그 포인트, 전기차의 부진은 추정치에 반영되어 있고 ESS가 좋다. 요 논리가 훼손될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LG엔솔 시가총액 80조가 깨진 시점에서는 사자는 생각이고요. 네. 와, 이게 재밌네. 왜냐하면 이 이벤트를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네. 그렇죠. 할 요건 수도 저- 없었겠지만, 네, 네. 이미 전방수의 둔화로 인해서 추정치는 다 보수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0이라는 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인도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이슈이지만 주가 그렇죠. 측면에서는 무차별하다. 자, 오늘 테슬라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건 뭐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테슬라. 그림에서. 그렇죠. 아까 그 얘기 하다가 한 네. 겁니다. 그 그림 중에 요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 지금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 납기도 빨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요 전력 생태계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는 이 메가팩 행사 네. 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테슬라에서는 장기적으로 요 태양광과 ESS의 조합이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오른쪽에 나온 대로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코멘트인데요. 이 원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방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요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태양광 같이 갈 거고요. 원자력 같이 갈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그 미국 ES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메가팩을 강조하면서도 여기 오른쪽에 나온 대로 원전 없애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력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같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ESS도 분명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뭐를 맞건 저를 맞건 상관없고 일단 맞고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전력을 뭐로 하든 네. 우리가 90도를 비비던 네. 90도까지 가는 거예요? 뭘 하든 자전거를 타던 네, 깜짝 놀랐네요. 네, 90도. 네. 전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서 계속 뭐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뭐 중국이 다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70%가 중국이고 중국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국내 사실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중국 뭐 CATL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홍콩에 상장한 게 5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자체에 상장한 거는 몇 년 됐고 홍콩 증시 상장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실제 네. 그때 홍콩 증시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한 4달 됐죠. 네. 한 그 사이에 최고점까지 올라간 게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 3-4달 사이에. 그러니까 꽤 반응이 좋았고 네. 실제 뭐 마진율 10%에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도 아직은 AMPC 없으면 적자인데 네. 여기는 AMPC 안 받으면서 영업이익률 10%고 PER 10배 대니까 나름 배터리 섹터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좀 좋은 옵션이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올해 연말 연초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 이제 역내 조달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배터리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밖으로 나가서 현재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CATL이 소화해야 될 악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CATL은 굉장히 이제 호재만 대부분 반영을 한 상태인데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는 CATL이 또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80조 미만의 LG엔솔이 더 좋은 옵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탑픽을 꼽아주시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LG엔솔은 아까 은연중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 처녀 주가의 무차별하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LG엔솔은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로 딱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유럽의 내재화 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내재화인데 유럽이 지금 전쟁통인데 가능하겠어요, 이거? 맞아요. 이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광물 공급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배터리 셀 메이커 자체는 이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 현지화가 이미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증설을 이제 이미 좀 완료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 자체는 괜찮은데 배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물이 전체 제조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요 공급망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요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계속해서 중국? 이게 뭐 인도네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던 거기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좀 조달을 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는 거기에 필요한 메탈을 이제 우리도 좀 다변화하려고 하죠. 중국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물 공급망까지 유럽에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제 국내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계속 뭐 완전하게 정말 절대적인 호황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이게 너무 비싸고 너무 미래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보지 말아야 되는 비싸고. 시기였다면 혹은 진짜 인버스 투자가 맞는 시기였다면 네. 지금은 인버스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고요. 인버스가 오히려. 네. 그리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밴드 내에서 트레이딩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도 엄청난 변화죠. 이게 저희가 버블이 엄청 컸었던 섹터고 네. 이게 저희가 고점을 계산해 보니까 배터리 섹터 합산 시가총액이 350조 정도가 넘었었는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가 300조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넘었을 정도 굉장히 버블이 컸었는데 그 시기를 그게 꺼지는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전력 수요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어쨌든 뭐 전기차까지 완전하게 커버할 정도는 아니지만 ESS라는 시장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할 그렇죠.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 그 예측에 대해서는 뭐 향후 몇 년간 뭐 이런 게 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네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전력 수요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극단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그냥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거다라는 건데 그 장기라는 게 네. 30년도 장기고 100년도 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조사기간별로 이 가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ESS 결합 비율과 함께 ESS 수요 증가를 봐야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ESS 수요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이제 뭐 편차가 굉장히 크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점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봤을 때 연평균 수요 성장률을 10%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요 성장률을.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한 번에 이제 상회할 정도까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럼 전기차 시장도 지금보다는 더 좀 커져야 되는. 그렇죠. 뭐 당연히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더딘 속도를 상수로 봐야죠. 그렇게 보면 여전히 배터리 섹터 PER 뭐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보면 뭐 100배 가까운 기업들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적 고점을 보고 트라이하는 것은 어렵고 그 밴드 내에서의 트레이딩은 가능해졌다라는 결론까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쭉 들어보면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뭐 다 차세대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물 경제로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구심도 없는데 주가 측면이 항상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속도 기울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가는 다 기울기 함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싸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토픽을 꼽아주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ESS에서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을 그렇죠. 나타내고 네네. 있는 기업이기 테슬라 때문에 수주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악재 터져서 주가 하락해서 눌리면은 또 오히려 더 매력적인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네. 배터리 왕자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배왕. 배터리계의 왕자 김현수요. 마음에 드십니까? 거기 배왕? 못 들어. 아, 네, 거기 못 영광입니다. 들어요. 네, 배랑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배왕입니다. 아, 배랑 배랑 브랜드 아시네요. 알죠, 배랑. 자, 오늘 우리 김현수 위원님 자주 더 모시는 만큼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면은 더 자주 모실 수 있으니까 좋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기업 분석실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 의상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네요. 왜요? 뭐 불편한가요? 아니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목걸이가 제 의상이 뭐 네. 3프로 TV의 격을 떨어뜨린다는데 우리가 격이 뭐예요? 여러분 격 없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사이 격이 없게 뭐 내일 자꾸 그러면 어깨 이쪽도 내려요. 자꾸 그러면 자 오늘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